자, 2학년 원격 수업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원은 글쓰기 윤리에 관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읽기 전, 중, 후의 전략에 대해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책을 선정해서 읽어 나갈 때 적용해야 됐다면, 자, 이제는 글쓰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윤리적 자세를 갖춰야 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글을 쓸 때 윤리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글쓰기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작권 문제죠. 그렇죠. 특히 글을 쓸 때 표절 문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이 알게 모르게 이 정도쯤은 내가 표절해도 되겠지, 또는 긁어다 붙여도 되겠지, 저작권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인식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런 글쓰기의 윤리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어떤 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소단원을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임감을 갖춘다라는 것은 그러한 글쓰기 윤리를 철저히 알고 실천에 옮긴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자,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알아보자. 그래서 글쓰기 윤리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외에 글을 쓸 때 갖춰야 할 자세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가에서 라의 어떤 사파에 각각 제시되어 있는 글쓰기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어떤 여학생이 실험 실습집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실에서. 여러분 실습복이랑 좀 비슷한가요? 아니요. 아니? 흰색 가운 좀 비슷하지 않나? 아니. 아, 그래요? 전혀 달라요. 뷰티과랑 좀 비슷해요? 네. 약간 좀 뷰티에 들어가 있어. 아, 뷰티과. 하여간 화학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학생이 역시 사고 구술의 과정, 인식의 흐름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숫자를 살짝 바꿔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처음에 가정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실험을 내가 수행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런 결과값이 도출되었을 때 이 실험은 성공한 실험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예상한 결과, 내가 가정했던 결과값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수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치가 나왔을 때 연구자로서 연구 윤리를 갖췄다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텐데, 아직 학생으로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실험에 실패하면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이 앞서서 선생님 몰래 결과값을 살짝 바꿔서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생각을 이 여학생이 마음속으로 하면서 갈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때 이런 어떤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진학해서 내가 뭐 논문을 쓴다고 할 때 논문이 어떤 연구 결과값, 예상값보다 훨씬 벗어난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런 어떤 의외의 값이 나왔을 때 연구에 이제 실패했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의 어떤 실패를 그대로 논문에 기재해도, 연구 결과에 기재해도 상관없어요. 실패도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연구 결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여학생은 이제 실패라는 어떤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숫자를 살짝 바꿔서 내가 의도했던 결과값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래서 물론 학생이 어리니까 아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글쓰기의 연구의 어떤 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례. 남학생이 나오죠. 남학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1학년 때 독후감 쓰기 과제 수행평가로 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서 해오는 과제는 이제 전면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학생이 독후감 숙제를 하는 거예요. 독후감 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시간이 부족해. 형이 쓴 독후감을 베껴서 내야겠다. 이게 아까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봤던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이 뭐 저작권을 뭐 행사하겠다라는 어떤 뭐 의사는 없었겠지만 독후감이니까 표절이죠. 표절 문제죠. 형이 쓴 글인데 그것을 베껴다 써야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이제 독후감을 이제 봤는데 일일이 선생님이 대조를 해보면 여러분 그 내박사 있죠? 내박사에 있는 그 글을 다 긁어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대조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학생은 똑같아요. 선생님 숙제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학교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훈계로서 계도로서 이제 나아가지만 사회에 나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난처해져요. 그래서 글쓰기 윤리적 측면에서 누군가의 글을 가져다 쓴다, 누군가의 글을 뭐 옮겨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인용 표시만 해주면 돼요. 주석에 내가 누구누구의 글을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차용함 또는 인용함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남겨주면 좋은데 남기지 않고 마치 나의 글인 양 이렇게 베껴 쓰는 이 행위 자체가 글쓰기 윤리에 전면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요리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리사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서 특허를 냈어요. 요새 그런 특허도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본 건데? 그래 특허를 맡았어. 근데 다른 조리사가 저 음식 잘 팔리냐면서 똑같이 카피를 했어. 카피를 해서 내가 만든 음식이냐 홍보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특허를 낸 그 조리사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짜증나기도 하고 무단 도용에 대한 어떤 나만의 어떤 창작물인데 그것을 가져다 쓴다는 것 자체에 아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은 선생님 방금 말한 거네요. 이 학생은 또 봐봐 직접 찾아서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문헌 자료 조사라든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자료 수집을 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내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학생은 내가 언제 밖에 나가, 내가 언제 그런 조사를 해, 시간 없어, 귀찮아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대충 인터넷에서 적당히 찾아서 붙여넣어야겠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러분 아시죠? 자, 이것도 원래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그 인터넷 자료의 예를 들어서 뭐 위키백과면 위키백과 아니면 네이버의 뭐 어떤 자료면 어떤 자료를 인용했다고 출처를 밝혀주면 상관없어요. 출처를 밝혀주면 상관없는데 마치 내가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한 양, 이렇게 행동하는 이 행위 자체가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윤리에 역시 벗어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 남학생은 어때요? 인용한 자료를 가져온 사이트가 기억나지 않아. 대충 아무 사이트나 붙여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면 표절 논란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은 내가 긁어오긴 긁어봤는데 어느 사이트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아무 사이트나 써넣으면 인용 자료의 출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역시 글쓰기의 윤리에 벗어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한두 번씩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없어요. 우리 반은 글쓰기 윤리를 철저히 지키는 학생들로 모여있는 바람직한 모범생들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이거 촬영한다고 해서 조용히 할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지은이처럼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사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실험 결과를 조작했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됐더니 이런 결과값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잘못된 개념이 주입되거나 오개념,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개념이 나에게 심어지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자, 조작해서는 안 되죠.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쓴 과제를 자신이 쓴 것처럼 베끼고 있죠. 자, 이렇게 표절행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정치인들도 논문 베껴 써서 사회적 논란이 되면 그 무리를 일으켜서 사퇴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표절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다음 자료는 어때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미려고 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를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쓴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인터넷 자료나 다른 사람이 어떤 자료를 가져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라처럼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정막감이 감도는구나. 넘어가도 되겠어? 자, 넘어갈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글쓰기 정의적인 측면의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인터넷상의 쓰기 활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라고 있어요. 자, 그 여학생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 맞죠? 네. 학생인 것 같지? 자,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블로그에 올린 내 영화 감상평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자,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댓글을 남겼다. 자, 이것이 인터넷 매체상에서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댓글을 단다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의사소통 행위예요. 왜냐면 그 감상평에 대한 피드백을 남겼기 때문에 서로 호환 작용이 됐다라고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댓글 달기 어떤 부분들이 인터넷 뭐 댓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영상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기도 하죠. 네. 그렇죠? 좋은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혹평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사소통 행위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남겼어. 자, 남겼더니 나도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대요. 그렇죠? 호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자, 인터넷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자, 그 내용이나 저작물이나 영상이 이제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유익했거나 라고 했을 때 긍정적 평가를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 저작자의 어떤 감정 상태를 고려해서 유익하지도 않고 별 도움이 안 됐는데 긍정적 평가를 피드백으로 남기는 부분은 잘못됐지만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서 원 저작자의 어떤 감정 상태를 자, 이렇게 고려해주는 행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자, 남학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학생은 초등학생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좀 어리게 보이지 않아? 네. 이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학교 누리집에 올릴 숙제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가져왔어요. 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가져왔을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죠? 가져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 각주에 누구의 글을 인용하였다 또는 어떤 사이트의 글을 인용하였다라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얼마 뒤 원래 글을 쓴 사람에게 사람이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너 왜 내 글을 무단 도용했냐라는 거예요. 무단 도용이라는 것은 왜 너 내 글 훔쳤어? 이런 거예요. 왜 너 내 글 훔쳤니?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가 났겠죠? 자, 화가 나는 항의 메일을 받았어요. 자,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 글을 가져다 썼는데 글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자, 원 저작자가 불쾌함을 느끼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항의 메일을 받고 나서. 자, 이런 여학생과 남학생의 두 사례를 여러분이 접했을 때 경험을 떠올려 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까 뭐 글쓰기 윤리를 다 잘 지킨다고 했으니까 지금 남학생이 어떤 사례를 여러분에게 들어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학생이 어떤 사례와 유사한 어떤 경험들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글을 올렸는데 긍정적인 댓글을 받았다거나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시간 5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내가 글을 남겼는데 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누가 긍정적인 평가의 댓글을 달았더라.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라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여러분이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작성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15분까지. 근데 꼭 글로 된 매체만 아니요. 유튜브에 내가 요리하는 과정을 찍어서 올렸더니 예를 들어서 지은이가 올렸더니 유라가 댓글을 달아서 야 지은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 내가 감동적이야. 라는 댓글을 받았던 어떤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매체 여러 다양한 매체 상관없어요. 아니면 꼭 굳이 매체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조리 실습실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혜림이가 올렸는데 연정이가 야 정말 맛있다. 최상의 음식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라고 해서 호평을 한 적이 있으면 그런 경험을 써도 되고 감정적으로 좋았던 어떤 기억을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 남학생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독후감상문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인터넷 자료를 인용했는데 내가 글쓰기 윤리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인용의 어떤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사례 그런 사례에도 상관없어요.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짧게 한두 줄 정도로 써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글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이런 사례도 많더라고. 수행평가로 독서 감상문 수행평가 있었는데 당일 제출인데 안 쓴 거야. 그래서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혜림이가 안 썼어. 예를 들어서 연정아 빨리 좀 줘봐 하면서 친구 걸 이렇게 옮겨 적는 경우를 선생님이 예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써봐도 되고 한두 줄 정도로 써보시면 되겠어요. 한두 줄, 두세 줄 정도. 오, 썼네. 자, 그러면 한 3명만 발표 한번 들어볼게요. 한 3명 정도. 발표도 상점 줘야 하고 막 그래? 혹시? 다른 학교는 상벌점에 크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적극적으로 해봐. 썼으면 그냥 일어서서 발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만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지은이 한번 발표해볼까? 아니 저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 뭐가 이해가 안 가요? 저거 여자가 한 게 뭘 사회를 줘야 돼? 내가 그러니까 매체에 글을 남기거나 영상을 남겼는데 유익했다,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호평을 받았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기억 그런 기억들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닌데요. 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뭐가 아니? 선생님 궁금하게 왜 자꾸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요? 약간 달랐어요. 약간 달라? 이 학생이? 저는 약간 실시간 생방송 같은 거 본 건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실시간 생방송도. 네. 자 그러면 발표해볼까? 네. 한번 발표해볼까? 실시간 생방송을 했더니 어떤 댓글이 남겼어요? 제가 본 건데 어. 그냥 그 유튜버가 답해줬어요. 뭐라고요? 저리 가. 너 왜 그런 글을 올렸니? 라고 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고 약간